슈퍼버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벤 메카시 지금 항생제 개발 침체기였던 때에 항생제는 돈이 안 된다고 제1원칙은 제2부에서 행운의 척탄병 알렉산더 플레밍의 훈련에 의해서 부상병의 피투성이 다리에다가 소독액을 부어주고 있었던 1914년 10월 24일 적군인 독일군의 한 병사는 편지를 쓰기에 바빴다. 벨기에의 해안 마을에서 게르하트 도마크는 이런 편지를 썼다. 부모님께 저는 방금 여러 소대의 주연병들과 함께 오스텐데 벨기에 북서부에 있는 항만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해에서 출발하자마자 우리 해군 포대의 포성이 천둥치듯이 요란했습니다. 소리를 듣자 하니 전투지가 12km쯤 박힌 듯합니다. 넓은 이마, 밝은 눈동자, 예리한 눈 위에 키가 크고 마른 청년 도마크는 그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독일과 러시아가 서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민족주의가 들끓었고 도마크도 많은 의대 동급생들처럼 그 물결에 휩쓸려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했다. 19세의 청년 도마크는 모테르 강 연안 프랑크푸르트 수류탄 공격 전문 부대인 근위 척탄병 연대에 배치되어 10주간의 짧은 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왔다. 이제 플레밍의 임시 야전 병원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그는 위태로울 정도로 서부 전선 가까이에 있었다. 10월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에게 의과대학의 기억은 아득하기만 했다. 흰 가운과 무기를 맞바꾼 도마크는 지금 수많은 장병이 파상풍에 걸리고 있는 바로 그 진흙탕 전투지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며칠 후에 그의 연대는 단순하지만 무서운 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수류탄을 던지며 돌진해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서 대치 중인 연합군을 참호에서 몰아내라는 명령이었다. 그건 자살 특공 임무였다. 도마크의 부대원 대부분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겨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빗발치는 성탄 속에서 수류탄을 던지다 전사했다. 독일군은 그 전장에서 13만 5천 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고 그 중에 다수는 학생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를 1차 이프루 전투라고 부르지만 독일인들은 양민 학살로 기억한다.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살아남았다. 그는 부대원들과 함께 황급히 동부 전선으로 퇴각했고 참호 안에 은신하며 새로운 진격 명령을 기다렸다. 몇 주 후 1914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적의 공격에 군모가 날아가면서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살아남았다. 독일군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도마크는 짧게나마 의대 교육을 받은 경력이 고려되어 의무대로 재배치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숲속 한가운데 있는 농장의 야전 병원이었고 텐트가 병동 역할을 했으며 흙간이 수실로 개조되었고 농장 수리는 구급차 구실을 했다. 도마크는 이곳에서 2년을 복무하게 된다. 척탄병에게 위생병이 된 도마크는 위성된 부상병을 분류하고 콜레라 환자를 격리하고 흙간에서의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덜 심각한 부상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전사자와 죽어가는 병사를 공동묘지로 옮기는 일도 했다. 울창한 그 숲속에서 도마크는 불료누의 플레밍과 마찬가지로 유산탄 상처가 골마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 경험은 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독일 북부에 있는 키엘 대학교 의과대학에 복학했다. 도마크는 플레밍과 마찬가지로 공연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도마크는 음악을 사랑했고 플레밍은
연극 활동을 열심히 했다. 재능 있는 의대생이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무대는 천성이 평화되었던 두 사람을 죽음과 파괴의 환영에 시달리게 하는 동시에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이끌었다. 의대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23년 도마크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바로 미래의 멘토인 월터 그로스를 만난 독일 병의학회 모임이었다. 플레밍의 앤로스를 만나면서 그랬듯이 도마크는 그로스를 만나면서 자신이 환자 진료하다 현미경과 미생물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도마크는 원칙주의자였으며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고귀한 사상가였고 인생의 근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도마크는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명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악이다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는 그로스의 연구진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혈액세포와 간세포가 인체가 감염과 싸우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로서는 운이 좋았지만 실험실에서는 운이 없었다. 들판에서 네일클로버를 찾아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도마크였지만 명성과 그보다도 중요한 연구적인 연구 기금을 확보할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겨운 그저 그런 학자였다. 당시 그의 가족의 좌우명은 연구는 배고픈 일이다였다. 그는 결국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이게 베르반에 취직한다. 당시 독일 학계는 신생제약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다른 산업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독일 대학은 민간 부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정도 인력 수요에 맞춰서 구성되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제약회사는 장비와 실험실 공간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간접비가 아주 적게 요구되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즉 신약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과학자들이었다. 라인강 동쪽 강둑에 널찍이 자리한 이게 파르베는 수백 동의 건물에 거의 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회사 안에 은행과 도서관, 인쇄소, 소방서도 있었다. 흡사 하나의 도시 같은 이 회사의 건물들은 매우 현대적이었다. 깔끔한 콘크리트 외관의 건물이 강가에 솟아있는 작은 언덕의 평온한 공원 지대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1927년 32세의 결혼 후 도마크는 2년 계약의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이게 페르벤과 신약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어떤 약품을 찾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괴제나 설사, 폐렴 어떤 치료제를 찾아도 좋았다. 최종 결과가 이익을 내주기만 하면 됐다. 신약물질 사냥한 수천 가지 유사한 분자들을 쥐, 토끼, 때로는 카나리아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박테리아 시험해보는 화합물 스크리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만약에 신약이 동물에게는 해가 없고 박테리아만 죽인다면 성공으로 간주되고 더 많은 질문과 추가 실험이 이어졌다. 그 약을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가? 복용량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이게 파르벤의 막대한 자원이 뒷받침했으므로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컸다. 도마크는 주로 폐렴, 수목염, 심장, 내막염 그리고 전정 부상의 괴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인 연쇄성 구균 예방접종을 쥐에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다음에 쥐에게 경구제나 정맥주사제 또는 주사제로 새로운 화학약품을 투여했다. 도마크의 손에서 수천 마리의 쥐가 죽었고 그는 죽은지를 부검하여 연쇄성 구균 감염이 덫으로도 저지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다. 5년 동안 도마크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을 실험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실험실에 속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게 파르벤의 화학자들은 양모 염료의 퇴색을 방지하기 위해 유황 원료를 첨가했는데 만약에 유황을 함유한 분자가 양모에 더 단단히 달라붙는다면 박테리아에서 더 많이 달라붙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다.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회사에서 장려했던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산물이었고 작은 경쟁사는 할 수 없는 시도였다. 프로젝트는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1932년 도마크의 연구진 한 명이 기존 염료에 유황 함유 분자인 설파닐 아마이드를 첨가해 KI695라는 화합물을 만들었다.
설판일 아마이드는 값싸고 실용적인 염료로 수년간 쓰였지만 항균성이 있는지 시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32년 가을 도마크는 의 연구팀은 KI-695를 동물에게 투여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화학약품은 연쇄상 구균으로부터 쥐를 지켜주었고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다. 추가 실험은 더 흥미로운 결과로 나왔다. 어떤 염료든지 설파닐 아마이드를 부착하면 연쇄상 구균 항균제로 변했다. 이게 파르벤의 화학자들은 KI-695의 원자들을 더하고 빼서 분자활동에 변화를 주어 변종들을 계속 만들어 보았다. 그 중에 하나인 KI-730은 이전의 어떤 변종보다도 강력했다. 투여량이 얼마가 되었건 그 약을 투여받은 쥐들은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지 않았다. 도마크는 연구 결과를 마케팅팀과 특허 변호사 앞에서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KI-730은 스트랩토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스트랩토존. 몇 년 동안 삼진만 당했던 도마크가 마침내 안타를 쳤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설파닐 아마이드는 특허가 만료된 물질이었다. 도마크의 실험이 공개되는 순간 화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놀라운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뛰어난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치료 방법으로 소독제를 추천하는 학파를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게 파르벤이 KI-695의 어떤 변종도 특허를 내지 못할 것도 알았다. 도마크와 그의 연구팀은 최대한 많은 변종을 급히 시험한 후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기 36일 전인 1932년 12월 25일 가장 강력한 변종인 KI-730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730. 나치 독일이 인접한 폴란드를 침략하여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지 한 달 후인 1939년 10월 히틀러는 안락사 명령을 내렸고 그로부터 몇 주 후에 폴란드 포전 안에서 처음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스를 사용했다. 히틀러는 게르하르트 도마크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불치병 환자 등 이른바 반만 청년은 이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 의사는 이에 순응하며 나치 독일의 충성스러운 종국이 되었다. 사실 나치 당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문가 집단은 의사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대중은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의사들이 히틀러가 부여한 임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마크의 화학약품으로 어떤 실험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폭로는 1945년 11월부터 1949년 4월까지 이어진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 중에 시작되었다. 니른베르크는 패전국 독일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나치당의 집회 장소였으며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된 곳이었다. 그러므로 니른베르크를 나치 당원들의 재판 장소로 정한 것은 상징적인 가치가 있었다. 국제군사재판소는 4대 승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었다. 군사재판관들과 미국 민간 판사들의 주재로 12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 도중에 유대인 말살의 최종 해결책에서 항생제 실험이 어떤 기괴한 역할을 했는지 세계에 알려졌다. 첫 재판에 회부된 피고 23명 중에서 8명이 독일 공군 의무대원, 7명은 나치 친위대 의무대원, 8명은 나치당 내의 유명한 의사였다. 피고 대다수는 휘장을 뗀 독일군 제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검사들은 모두 진술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저명한 의사와 과학자들이었는지 그들을 암살범으로 변화시켰는지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의학 연구를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했지만 그들의 실험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인간 연구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부 문서로 드러났다. 이 재판에서 원고 측 수석 검사인 미국의 텔포드 테일러 준장은 다음과 같은 피고들의 혐의를 담은 기소장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 니른베르크 재판 중 피고석에 앉은 나치 전범들의 모습이군요.
피구석에 앉아 나치 정원들이 전부 의사들인데 이렇게 장난하면서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인체 냉동, 가형, 익사, 독살의 실험을 했다. 피험자들에게 살균과 이식 실험도 했다. 불운한 피험자들의 피부를 절개하고 상처를 내고 유리가드나 오물의 박테리아에 감염시킨 후에 게르하르트 도마크가 발견한 소중한 분자 설파닐 아마이드를 양을 달리기에 투여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에 도마크의 연구팀은 설파닐 아마이드와 다른 분자들을 결합한 감염 치료제를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프론토실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약들의 위험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환자들은 설파닐 아마이드 계열의 약품들을 복용하는 동안에 메스꺼운 구토, 발진, 신장 기능 부전을 일으키고는 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몇 명이 있었다. 콩팥이 망가진 거죠. 피가 나빠지고 나치는 부상병을 치료할 약이 필요했다. 1941년 겨울 전선에서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했고 그 중에서 연쇄성 고경 감염자가 많았다. 나치는 연합군이 설파닐 아마이드라는 기적의 약으로 개조와 폐혈증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그건 독일인이 발견한 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국 의료진도 그렇게 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나치 의사들은 설파닐 아마이드가 정말로 안전한지 또는 효과적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나치단과 이게 파르벤의 초기 관계는 냉랭했다. 나치는 이 회사의 약품 개발 전력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도살 의뢰와 유사하다면서 유대과학의 일종이라고 비난했고 설파닐 아마이드는 연구자 일부는 히틀러 치하의 제3국을 지지하지 않았다.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나치가 아니었다. 그는 나치식 격리에 답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 히틀러는 1939년 도마크의 연구팀이 노벨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수상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노벨상 발표 후에 게슈타포는 도마크를 체포하여 일주일 동안 고금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 과학자는 자기 삶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1941년까지 그의 회사의 고위 간부 다수는 나치 실험을 기꺼이 도왔다. 국제군사재판소 재판관들은 설파닐 아마이드 실험이 1942년 7월 20일 독일 북부 라벤스부르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서 시작되었음을 법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12명씩 5개 집단의 여성 60명과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계절 같은 전장에서의 감염이 어떻게 일어나며 설파닐 아마이드가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실험이 자행되었다. 나치는 이 수용자들의 다리 근육을 10cm가량 절개했다. 그리고 설탕과 박테리아를 섞은 대패밥을 절개한 상처에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에 상처를 봉하고 섞고 붕대를 했다. 두 번째 집단에도 같은 절차를 반복하되 대패밥 대신에 유리 조각을 집어넣었다. 세 번째 집단에는 대패밥과 유리 조각을 둘 다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양의 설파닐 아마이드를 투여했다. 시험자 하나도 죽지 않자 나치 의사들은 상처 주변의 순환기를 차단해 면역기가 박테리아와 싸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염을 악화시켰다. 이번에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몇 안 되는 생존 여성들이 수용소 안을 한 발로 뛰어다니다가 쩔뚝거리며 다니자 나치는 그들을 카닌첸 토끼라고 불렀다. 니른베르크 법정에서 폴란드 생존자 4명은 살을 가려는 실험을 견디기보다 죽기를 바란다고 증언했다. 보스턴의 의사인 레오 알렉산더는 설파닐 아마이드 실험은 실제로 전장에서 감염된 병사들에게 쉽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증언했다. 나치 의사들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만적인 실험을 한 것이다. 23명의 피고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명은 교성에 처해졌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앤드류 아이비라는 의대 교수가 소환 뒤에 증언 뒤에 섰다. 유명한 생리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아이비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가 미국 전쟁부
장관의 추천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해군 의학연구소의 설립자로 고산병을 연구하고 바닷물을 맞을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비의 증언은 확고했다. 반대 신문에서 그는 이 세상 어떤 정치인도 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학 실험을 강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증언은 향후 인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이댈 10개 조항의 뉘렌베르크 강령의 토대가 되었다. 아이비 교수는 증인 속에서 AMA가 임상시험을 위한 정한 원칙과 규칙을 낭독했다. 여기는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실험의 위험성은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조사되어야 한다. 실험은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는 교수님이 아는 한 방금 제시한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험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이에 아이비 교수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